안녕하세요. 저는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미리 예측하거나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한없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저 역시 이런 일들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요. 가난한 집 첫째 딸이었던 전 21살의 나이에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남편은 작게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하고서 둘이서 정말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내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22살에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든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 모아둔 돈으로 돼지 몇 마리를 사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돼지로 수입이 나기 전까진 농사도 같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도 지어야 하고 돼지도 키워야 하니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힘든 그 와중에도 저희에겐 한 가지 행복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첫째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어찌나 어릴 적부터 순하고 착했는지 아기 땐 잠도 항상 잘 자고 먹을 것만 주면 울지도 않고 참 착했어요. 그리고 웃기도 얼마나 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항상 애를 업고서 일을 했는데 일하다가 한숨 돌리며 아이를 딱 쳐다보면 절 보면서 얼마나 방긋 웃어주는지 그 힘듦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착한 첫째 아들을 낳고서 정말 저희는 열심히 일을 했고 차츰 생활도 나아졌습니다. 점점 돼지 수도 늘어나게 되었고 농사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돼지 농장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때 큰 축사를 계약했을 때 남편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남편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여보,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 그동안 돼지 키우느라, 농사 짓느라, 또 애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잘 풀리는 것도 다 당신 덕이야. 고마워. 당신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만 고생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돼지 농장 더 열심히 운영해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여보. 그래, 우리 혜성이도 이제 학교 갈 텐데 앞으로 더 힘내서 일해야지. 내가 우리 혜성이랑 당신 위해서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해볼게. 남편은 그때 했던 약속처럼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덕인지 돼지 농장은 점점 더 잘 됐고 저희 둘만으로 일을 다 하기 어려워 직원을 한 명, 두 명 두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가 바로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그때 저희 집에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둘째 딸이 태어난 것이었어요. 딸이 태어나고 나서 저희 집은 더 북적이고 화목해졌습니다. 특히나 아들은 참 딸을 소중하게 대했어요. 제가 농장에 일을 하러 나가면 절 대신에 아들이 딸과 같이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효자였거든요. 주말이면 항상 농사일을 도우러 오곤 했습니다. 냄새나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들게 자신들을 키워줘서 고맙다며 표현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한 번은 제 생일날 아들에게 깜짝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들이 저한테 종이 가방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아들, 이게 뭐야? 어머, 화장품이네. 이거 사려고 시내까지 나갔다 왔어? 시내까지 가는 거 엄청 멀었을 텐데 언제 거기까지 갔다 왔어?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갔다 왔어요. 엄마 생일인데 생일 선물 사려고 갔더니 화장품 다 떨어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엄마 것만 사오면 아빠가 서운할 것 같아서 아빠 화장품도 같이 사왔어요. 뭐? 아빠 것도?
우리 아들 용돈 다 썼겠네. 고마워, 아들. 역시 엄마 아빠 생각하는 건 우리 큰아들뿐이네. 고마워. 우리 아들 너무 착하니까 엄마가 용돈 줄게. 이거 사느라고 모아둔 거 다 썼지? 괜찮아요, 엄마. 저 용돈 쓸 것도 없어요. 다음에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엄마. 참 마음이 착하고 다정했던 큰아들은 늘 저희 부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 흔한 사춘기 없이 엇나가지 않고 밝게 잘 자랐어요. 그렇지만 저희 집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둘째 딸이었어요. 아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심성이 착하고 올바른 아이였고, 딸은 똑똑했지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였어요. 그런 둘째 딸은 폭풍 같은 사춘기를 보냈답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사건 사고를 끊임없이 쳤던 게 바로 딸이었죠. 한 번은 학교 선생님한테서 전화까지 받은 적도 있었어요. 딸이 동급생 애들 앞장서서 괴롭혀 학교로 와달라는 전화였죠. 그 전화를 받고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던지 모릅니다. 그날 딸이 집에 오자마자 전 왜 그랬는지 물어봤어요. 너 오늘 학교 선생님한테서 전화 온 거 알지? 내일 당장 엄마한테 학교로 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애들을 그렇게 괴롭힌 거야? 너 그러다가 학교에서 정학이라도 맞으면 어쩌려고? 아이, 걔들이 먼저 날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그러지. 내가 먼저 괴롭힌 게 아니라 걔네들이 날 쳐다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예, 어떻게 사람이 쳐다보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 너 진짜 엄마한테 혼나볼래? 아이씨, 왜 나한테만 그래? 엄만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나 학교에서 많이 혼났어. 선생님한테도 혼났는데 왜 엄마까지 혼내냐고. 정학을 맞든 말든 엄만 상관하지 마. 안 그래도 다니기 싫었던 학교 안 가면 그만이지 뭐. 당당한 딸의 말이 정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딸이 더 심하게 어긋날까 싶어 훈육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딸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딸만 생각하면 그땐 속이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성격부터가 다른 두 아이를 키우며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 오고 갔던 것 같네요. 다행히 딸은 크면서 점점 사고를 덜 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성격이 다른 두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면서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전문대를 졸업하고서 일반 직장에 취업을 했고, 딸은 4년제 대학을 나와 은행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들도 잘 지내는 듯 싶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거의 한 달 만에 집에 온 아들의 모습은 정말 초췌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싶었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아들이 남편과 저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 아빠, 사실은 나 회사 그만뒀어요. 일도 일이지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껏 월급이 자꾸 밀렸거든요.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더 잘 풀릴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 여기 내려와서 같이 돼지 농장 일하면 안 돼요? 뭐? 혜성아, 돼지 농장 일 너도 해봤잖니. 쉬운 일도 아니고 너 정말 할 수 있겠어? 우리야 네가 와서 같이 한다고 하면야 환영이지만 젊은 나이에 여기 농촌까지 와서 산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네, 저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다른 직장도 한번 구해볼까 싶었는데 전 여기 내려와서 양돈장 일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만 허락해 주신다면 집 정리하고 내려와서 살게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내려와서 같이 돼지 농장 일 같이 해보자. 많이 고민했을 텐데 잘 내려왔다. 그렇게 아들은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몇 달을 아들이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허락을 하자마자
아들은 빨리 살던 곳을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돼지 농장에서 아들은 사료 배합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시설 정비도 하면서 만능 일꾼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원래 저희 농장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진짜 대단하다고 다들 칭찬할 정도였죠.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들은 농장 일에 빨리 적응을 했어요. 그러다 아들이 28살 때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전 아들의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엄마, 사실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실은 엄마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초등학교 때 같이 학교 다녔던 지연이 기억나세요? 지연이? 아, 그 외할머니랑 같이 살던 김지연? 뭐야, 너 걔랑 만나고 있다는 거야? 네, 만난 지 좀 됐는데 사실 저 지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도 지연이네 집 사정 잘 아시죠? 부모님 안 계시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도 밝고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랑 아빠가 꼭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들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얘기를 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여자친구 집안 사정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아들의 여자친구는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저희 아들과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초등학교 동창생이었거든요. 아들 말론 자신의 첫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들 여자친구의 친정아빠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남봉꾼이었는데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행패 부리고 아내를 때리는 그런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의 엄만 정말 착하고 순하고 사람이 성실했어요. 친하게 지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사람이 참 좋다는 얘기를 간간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엄만 남편의 폐악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무렵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저희 동네에서도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도 잘 기억하고 있었죠. 그 뒤로 아들 여자친구 애비라는 사람은 애들을 챙기지도 않았고 고등학교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여자친구는 어릴 적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정말 불쌍하게 자랐어요. 그런 집안 상황을 우리도 다 알고 있었기에 아들이 미리 저에게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도 얼마나 며느리가 긴장을 했는지 손발을 엄청 떨더라고요. 그 손을 꼭 잡아주며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지연아,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린 결혼 반대할 생각 추호도 없다. 사실 난 지연이 너 어릴 때 자주 봤잖니. 그 어린 시절에도 너보다 더 어린 동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가 착하고 바르구나 생각했단다. 우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니들이 그저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돼. 어머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다.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인데 아이 당연히 우리도 받아줘야지. 우리 앞으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민하지 말고 같이 얘기하고 이겨내자. 그날부로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희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아들 내외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사실 초반엔 며느리가 저희 눈치를 많이 보고 어려워해서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서 며느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며느리 외할머니의 장례식을 손수 치러드렸습니다. 슬픔에 통곡하는 며느리를 대신해 장례 절차와 화장 준비, 조문객 맞이를 챙겨줬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며느리의 동생인 사돈 처녀를 위로하며 사돈 어르신을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느리가 저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솔직히 저희만 장례를 치렀다면
이렇게 조문객들도 많이 받지 못했을 거고 저희 할머니 가시는 길 쓸쓸했을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저희 할머니 행복하게 잘 보내드린 것 같아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야. 우리 이제 가족인데 당연히 가족이를 우리가 나서야지. 지연아, 힘들겠지만 힘내렴. 사돈 어르신께서 잘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잘 보내드리자. 당분간은 마음도 지칠 테니 집안 걱정하지 말고 동생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러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저희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저는 더 예쁘고 아까웠어요. 아들 내외는 사위도 무척이나 좋아 결혼하고서 두 아들을 2년 터울로 낳았는데요. 손주들도 태어나고서 정말 순하고 어지럽습니다. 마치 저희 아들 어릴 적처럼 애들이 정말 잠도 잘 자고 효자이더라고요. 며느리도 아이들을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고이고이 잘 키웠고요. 그리고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또 한 명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며느리의 동생 사돈 처녀였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선 그 집에 혼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명절 같은 때 항상 사돈 처녀를 불러서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때 사돈 어르신의 장례 이후였던 것 같아요. 첫 명절이 다가오고서 제가 며느리를 불러서 얘기를 했죠. 어머마, 이번 명절에 말이야. 사돈 처녀 혹시 다른 약속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떡국도 먹고 그러는 건 어떠니?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어머님, 정말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동생 혼자서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오라고 해도 돼요? 그럼 당연히 되지. 사돈 처녀만 괜찮다고 하면 여기 와서 명절 음식도 같이 먹고 놀다 가도 되고 하룻밤 자고 가도 된다. 사돈 처녀면 우리 가족인데 같이 챙겨야지.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저 동생한테 얘기해서 오라고 할게요. 제 말에 너무나 기뻐하는 며느리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며느리 여동생 또한 참 참하고 착했어요. 명절이 다가오고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예의 바르고 사람이 참하다는 게 딱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사돈 전년 집에 들어오자마자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선물을 건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가 항상 사돈 어르신들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저희 언니 너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큰 건 아니지만 약소하게나마 준비한 선물이에요. 나중에 차 드시면서 같이 곁들여 드시라고 약과 좀 사왔어요. 어머, 고마워. 난 그래도 예전에 꼬마였을 때 많이 봤었는데 사돈 처녀 나 잘 기억 안 나지?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있다가 가. 명절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북적북적 하는 게 더 좋잖아. 감사합니다. 제가 상 차리는 거 거둘게요. 뭐든 시켜주세요. 저 심부름 잘하거든요. 야물딱지고 싹싹한 사돈 처녀를 보면서 참 두 자매가 힘든 상황에서도 밝게 잘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다들 모여 행복하게 명절을 지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주 철없는 말을 꺼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딸이었죠. 밥을 다 먹고 나서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던 딸이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세뱃돈 안 줄 거야? 나 세뱃돈 받으려고 온 건데. 아무리 내가 컸다고 해도 세뱃돈은 줘야지. 뭐? 이거사. 세뱃돈 타령하기 전에 얼른 일어나서 밥상이나 같이 치워야지. 밥 차리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니? 얼른 일어나서 같이 치워. 갑자기 무슨 세뱃돈이야? 일하는 네가 엄마 아빠한테 용돈 줄 생각은 안 하니? 용돈은 무슨
월급쟁이가 어떻게 큰 양돈장 하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줘. 어쨌든 엄마 얼마 줄 거야? 세뱃돈 기왕 줄 거 많이 줘. 한 50은 줄 거지? 나 사고 싶은 거 있단 말이야. 참, 50? 어휴, 그래. 알았다, 알았어. 세뱃돈 받고 넌 그냥 얼른 가. 와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내내 누워있더니만 밥 먹고 이젠 돈 타령이니? 자, 이해했다. 저는 딸에게 선심을 쓰듯 5만 원을 꺼내줬습니다. 그러자 딸은 이거 가지고 뭘 하냐면서 투덜대더니 나가버리더군요. 매번 일이 바쁘다 힘들다 그러며 집엔 한 번도 온 적도 없던 딸이 웬일로 명절이라고 집에 왔나 했더니만 역시나 꿍꿍이 속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원하는 대로 세뱃돈을 받지 못하니까 툴툴대면서 가버린 거였어요. 그렇게 딸은 독립하고 나선 거의 집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 그저 사고만 치지 않고 잘 지내기만을 바랬어요. 그리고 저희는 직원들도 꽤 있어서 집에서 손수 점심밥을 해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김장도 해마다 크게 많이 담그기도 하고 된장과 고추장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와 사돈 처녀가 와서 같이 된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만들기도 했죠. 정말 좋았던 날은 바로 김장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직원들도 다 같이 모여서 집에 가지고 갈 김치를 같이 담궜는데 며느리와 사돈 처녀도 같이 와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친해져서 저희는 사돈 처녀 이름을 부를 정도였어요. 그날 사돈 처녀는 다 같이 먹을 수육고기도 사왔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거 수육고기 사왔어요. 이 정도면 다 같이 먹을 수 있죠? 어머나, 수정아,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 여기 와서 같이 거들어주는 것도 고마운데 뭘 고기까지 사왔어, 미안하게. 아이, 김장엔 수육 빠질 수 없죠. 오늘 얼른 김장 담그고 같이 수육 삶아 먹어요. 제가 막걸리도 사왔거든요. 저녁에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아유, 좋지, 좋아. 역시 우리 수정이 센스가 남다르다니까. 얼른 힘내서 김장해야 되겠네. 그날같이 김장도 하고 수육도 먹으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며느리뿐 아니라 사돈 처녀와도 정말 친해졌어요. 저희 부부도 사돈 처녀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갑고 착한 사돈 처녀가 35살이 되었을 때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저희 마음은 딸을 시집 보내는 심정이었어요. 사돈 처녀 역시 남편감을 저희 집에 소개해주러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 딱 사돈 처녀의 남편감을 보자마자 너무 듬직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서로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껏 딸처럼 저희를 잘 따르고 좋아해줬던 사돈 처녀에게 선물 하나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며느리를 불러 얘기를 했습니다. 애미야, 이거 수정이가 그래도 결혼하는데 뭐라도 하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다른 거 몰라도 원래 시집갈 때 혼수는 부모님이 해주는 거라지 않니? 이거 가지고 가서 수정이 혼수 네가 좀 사다오. 네? 어머님, 이거 어머니 카드잖아요. 이걸로 제 동생 혼수를 사주라고요? 그래, 솔직히 애미 너도 우리 집 시집 와서 지금은 진짜 내 딸 같지만 난 우리 수정이도 우리 집 딸 같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정 좀 그러면 네가 해준다고 말하고 혼수 좀 사서 보내려무나. 어머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애미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우리 집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아까운 손주들도 낳아주고 거기다가 살가운 수정이까지 우리가 정말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고맙다. 고마워서 해주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아다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저야말로 결혼하고서 어머님, 아버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제가 무슨 복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돈 처녀는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집안에 친척들도 별로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다 보니 사실 결혼식장이 많이 비어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시고 사돈 처녀 결혼식장에 가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어깃장을 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저희 딸이었습니다. 딸에게 사돈 처녀 결혼식에 가자고 하니 열불을 내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거 진짜 오바야, 오바. 안 그래도 나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싶었어. 아니, 딸은 난데 왜 남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 그 신경 나한테도 좀 써봐. 왜 그 결혼식까지 그렇게 가고 난리야? 수아야,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지 않니? 가족이야, 가족. 근데 무슨 남이야? 가서 축하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됐어. 나 거기 안 가. 엄마 진짜 오버하는 거야. 피를 나눈 가족도 아니고 무슨. 아, 나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결국 딸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무사히 사돈 처녀의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린 여동생 신혼여행을 보내고 나서 그날 저녁 저희 방을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저 오늘 어머님이랑 자도 돼요? 뭐야? 아, 지연이 너 지금 내 마누라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헤이, 아버님, 오늘 하루만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오늘은 어머님이랑 같이 자고 싶어서요. 아버님 주무실 자리 제가 따뜻하게 남편 옆에 준비해 놨습니다. 난 우리 아들놈하고 자기 싫은데. 알았다, 알았어. 오늘은 내 인심 쓴다. 오늘만 우리 마누라 양보해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최고. 그렇게 그날 밤 며느리와 자리에 누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도 막상 여동생을 시집 보내고 나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손을 꼭 잡아줬더니 며느리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실은 저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부모 복이라는 건 제 평생 없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제가 큰 사랑을 받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지연아, 나도 고맙다. 우리 아들 네 덕분에 더 성실하게 마음 잡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도 저렇게 잘 살고 있겠니? 우리 집에 아주 복덩이가 들어온 것 같아. 나도 참 좋구나. 어머님,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사랑 다 갚을 수 있게 더 잘할게요, 어머님. 그렇게 전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잠을 잤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좋았어요. 22살 뭐 모르고 시집와 아들을 낳고서 정말 힘들고 고된 세월을 견뎌냈는데 마치 그 힘든 시간을 다 보답해주는 것처럼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을 온 지 13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날은 제가 며칠 동안 몸이 좋지 않아 며느리가 저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며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해서 아들 혼자 축사로 향한 날이었어요. 그날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한데 아들이 축사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가 가보겠다며 축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놀라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니, 어머님 어떻게 해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지금 구급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심박수가 안 돌아와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쓰러졌다니.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병원으로 내가 바로 가마. 어머님, 빨리 오세요. 빨리요. 쓰러진 아들을 발견한 며느린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119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아들의 심박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아들은 병원에 도착해서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허무하게 아들과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 일할 준비를 하고 나서던 아들을 불러 조금만 쉬라고 했으면 좋았을까, 아니면 절 위해 상을 차리겠다 며느리를 말리고 같이 축사에 가게 했으면 나았을까, 너무나도 자책이 되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저와 며느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어요. 저도 그랬지만 며느리도 본인 잘못이라며 자책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크는 것도 못 보고 저라도 축사에 일하러 갔으면 나았을 텐데 제가 혼자 가게 둬서 그랬나 봐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니다. 네 탓이 아니야. 다 내 탓이다, 내 탓. 내가 아프다고 끙끙대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이 그 일찍 나서서 일하러 안 갔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그렇게 오열과 자책을 반복하며 저희는 아들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쳐다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 착한 아들이 어째서 이렇게 일찍 떠나야만 했는지 하늘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서 한동안은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만큼이나 초췌해진 며느리를 보고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큰손주도 12살밖에 되지 않았고 며느리도 40대 초반인데 며느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전 찢어지는 심정으로 며느리에게 분가를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절대 안 하겠다며 평생 이 집안 며느리로 살겠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은 냉정하게 며느리를 보내기로 했어요. 아들이 남긴 보험금 재산을 며느리에게 다 주고서 앞으로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앞만 보고 살라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실 그 뒤로도 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종종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솔직히 이젠 아들도 없고 남남이니 안 찾아올 법도 한데 이렇게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와 준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죠. 며느리는 항상 저와 남편의 안부를 묻고 챙겼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식사는 좀 하셨어요? 제가 곰국 끓이려고 사골 좀 사왔는데 이거 고아서 만둣국 해 먹어요, 어머님.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식사 잘 안 하셨어요? 잘 드셔야 되는데. 아니야, 밥 잘 먹고 있어.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일하느라 바쁘진 않니? 이렇게 와서 어머님 직접 만나봐야 제 마음이 편해요. 다른데 아프신 곳은 없으신 거죠? 무슨 일 있으시면 전화하라고 하니까 전화도 통화 안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이 있겠어. 니들이나 잘 지내면 되지. 애들 둘 키우느라 네가 고생이구나. 내가 맛있는 거 해줘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밥도 차려야 하고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저녁상 차릴게요. 그렇게 며느린 저희와 연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를 챙겼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사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우리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며느리와 손주들 덕분에 그 슬픔을 잠시나마 덮을 순 있었어요. 그러다 3년이 지나고서 딸이 결혼을 하겠다며 한 남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들이 떠나고서 저희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딸은 그 뒤로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용돈을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던 딸이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그저 열심히 살고 잘 살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사위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정말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태도가 너무 건들건들하고 팔뚝엔 또 그림이 크게 있더라고요. 딱 봐도 그쪽 부류 같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느낌이 좋지 않아 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딸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며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결국 하나밖에 없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결혼을 허락하게 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제 몸 상태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쉬어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고 자꾸만 살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며 절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때 제 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던 거였어요.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이미 떨어진 상태라 더 나빠지면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진단을 받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기 전에 딸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 결혼 허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하루는 딸이 집에 찾아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엄마도 알지? 나 직장도 그만두고 공부한답시고 일도 제대로 안 한 거. 그래서 나 모아둔 돈이 없는데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다른 것 말고 그냥 신혼집 구하는데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럼 무작정 결혼하겠다고 한 거였어? 아이, 좀 도와줘. 오빠도 없고 이제 자식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솔직히 내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 다 돼가는데 지금 아니면 또 어떻게 결혼하겠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 진짜 집만 해주면 앞으로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 엄마한테 오빠 목까지 효도할게. 그렇게 딸의 말을 듣고서 남편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저흰 딸에게 3억짜리 지방에 신혼집을 구해주기로 했어요. 그 얘기를 전하자 딸과 사이가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엄마 진짜 고마워. 나 앞으로 정말 엄마 아빠한테 잘할게. 진짜 잘할게. 정말 고마워.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신혼집도 구해주시고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 자네도 우리 딸이랑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살게. 그거 바라고 우리가 신혼집 해주는 거니까 꼭 약속 지키게. 그 뒤로 딸이 결혼을 하고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초반엔 딸도 저희를 자주 찾아오고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결혼하고서 두 사람은 찾아오기는커녕 연락도 오지 않았고 저희가 먼저 연락을 해도 제대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 제 몸 상태는 더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 신장 기능이 대부분 망가져 투석을 하는 것으로 한계가 생기고 말았어요. 결국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죠. 솔직히 전 조금 더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이제는 사위도 있고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와 손주들을 놔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욕심이었을까요? 신장 이식을 받으려면 공여자가 필요한데 유일한 핏줄인 딸에겐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70대가 넘었고 남편 또한 몸이 좋지 않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주저하자 남편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내가 수아한테 전화해서 말할게. 걱정하지 마. 당신은 얘기도 못 꺼냈지? 요즘은 의학기술도 좋아져서 이식 성공률도 높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딸인데 엄마가 아프다는데 뭐라도 해주지 않겠어?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당신이 수아한테도 얼마나 잘했는데 걱정하지 마. 남편은 호언장담을 하며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딸이 바로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한 말에 전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엄마, 진짜 미안한데 나 이제 막 결혼했잖아. 지금 신혼생활 중인데
갑자기 신장이식이라니. 나 말고 해줄 사람이 그렇게 없어? 나 솔직히 무서워. 만약에 했다가 못 깨어나면 어떡해. 오빠도 세상 떠났는데 그래도 나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 미안한데 나 못해줘. 그렇게 알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예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한참 동안 눈물만 나더라고요. 옆에서 듣던 남편이 전화기를 붙잡고 크게 화를 냈어요. 야, 네가 정말 인간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자식이라곤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좀 살리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발벗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뭐? 신혼생활 즐겨야 되니까 못 도와준다고? 어? 넌 자식도 아니야, 자식도. 앞으로 난 너 자식으로 생각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의 호통에도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선 정말 하염없이 통곡을 했네요. 솔직히 제 몸이 나빠졌다는 것보다 딸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어요. 신혼집을 해준 것뿐만 아니라 딸이 그 전에 은행원을 그만두면서 공부하겠다고 지원도 해주고 생활비도 내주고 온갖 걸 다 해줬는데 그 덕은 없는지 막상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니 바로 배신을 한다는 게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죠. 솔직히 그날 이후로 전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낙담을 했습니다.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입원을 하고서도 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자신에게 화를 냈다는 거에 기분이 나쁘다며 연락조차 오지 않았죠. 그렇게 하루하루 끝을 생각하던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서 정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 왔어요. 지연아. 어머님, 왜 지금까지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아프시다는 거 왜 말도 안 하셨냐고요. 저 아버님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님이 술 드시고 펑펑 울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발 어머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살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우시는데 왜 지금까지 말도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괜히 너 걱정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 걱정이 문제인가요?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신 게 더 마음 아픈 거지. 왜 아버님을 울리세요? 제가 그리고 어머님이랑 남이에요? 항상 저한테 딸이라고 했으면서 왜 전 생각도 안 하세요? 어머님은 제 남편 어머님이자 우리 애들 할머니잖아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또 제 여동생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펑펑 우는 며느리를 보면서 전 달래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저 사실 검사 받았어요. 어머님한테 신장 드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어머님 살릴 거예요. 뭐? 네가 나한테 신장을 주겠다고? 아유,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부탁을 하니? 어머님,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 여동생 결혼했던 날, 그날 밤 저 어머님한테 꼭 보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 그냥 드린 말 아니에요. 이렇게 어머니께 보답해 드릴 수 있어서 전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제 신장 꼭 받아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도 나서지 못하는 일을 피도 나누지 않은 며느리가 이렇게 바로 나설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어요. 그러자 며느린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우리 오래오래 살아요. 어머님은 제 친어머니나 다름없어요. 절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님이시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 보살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겨내시고 저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며느린 저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여동생 사돈처녀도 절 찾아 응원도 해주고 손을 잡아주며 같이 울어주기도 했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 연락도 안 오던 딸은 며느리가 저에게 신장을 준다는 말을 듣고서야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올케 언니가 신장 준다고 했다며? 솔직히 나 생각해보고 내 신장 주려고 했는데 나 이렇게 올케 언니가 해줄 줄은 몰랐네. 그래? 그럼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주는 게 어떠니? 어? 아니 뭐 이미 결정된 건데 이제 와서 바꾸면 좀 그렇잖아. 어쨌든 엄마 꼭 살아야 돼. 나 엄마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정말 뻔뻔한 딸의 태도에 전 너무나 기가 찼습니다. 신장 이식을 하고 나서도 딸은 병실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찾아온 딸을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신장 이식 후 전 점차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도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식 후 3년 정도가 지났답니다. 며느린 진짜 제 껌딱지라고 할 정도로 제 옆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늘 어딜 갈 때면 저한테 꼬박꼬박 얘기를 한답니다. 어머님, 저 축사 좀 다녀올게요. 조금만 쉬고 계세요. 그래, 나랑 같이 가자. 안 그래도 나 운동 좀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아니에요, 어머님. 날씨 너무 쌀쌀해서 저만 후딱 갔다 올게요. 집에서 조금만 쉬고 계세요. 정말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제가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나쁘다 치면 엄청 절 챙긴답니다. 손주들도 벌써 이제 다 커서 며느리만큼이나 절 잘 챙겨요. 하루는 제가 방에 누워있으니까 바로 들어와서 제 안색을 살피더군요. 할머니, 어디 아파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어. 어디 아픈 데 없어. 얼굴이 좀 창백하신 것 같은데 엄마한테 바로 전화할까요? 병원 바로 가자고 할까요? 아니다. 할머니 괜찮다니까. 우리 손주들 덕분에 할머니 아플 새가 없겠네. 이렇게 살뜰하게 챙기는 가족들 덕분에 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반면 지금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건 누굴까요? 바로 저희 딸이랍니다. 제가 죽을 수 있다고 해도 모른 척하며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다며 죽고 싶지 않다고 했던 딸은 얼마 전에 결혼 생활이 끝나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우리가 해준 신혼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비하고 일도 안 하며 빈둥빈둥 살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무슨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그게 쫄딱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두 사람이 앉게 되면서 서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나중이 되어서야 후회한다며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엄마, 남편이 나 때렸어. 우리 집 잘 사니까 돈 받아오라고 하는데 엄마 나 좀 도와줘. 뭐? 돈? 넌 나한테 돈 맡겨놨니? 엄마 힘들 때 모른 척 하더니 너 힘드니까 바로 엄마를 찾아? 내가 말했지? 앞으로 너 안 보고 살 거라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을 수 있는지 힘들 수 있는지 내가 말 안 했어? 넌 그 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 주는지 알아야 돼. 엄마, 제발. 나 그 사람이랑 진짜 쫑날 것 같아. 나 한 번만 도와줘. 나 이제 빈털털이란 말이야. 야, 너 나가. 어디서 감히 찾아와서 이 난리야? 네 엄마 아플 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만 돈 다 날리고 나니까 이제 와서 찾아와? 이 양심도 없는 거. 나가. 난 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아빠, 아빠까지 왜 그래? 그날 그렇게 남편은 딸을 대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아마 그때 또 도와줬으면 지금도 정신 차리지 않고 살고 있었겠죠. 냉정하게 내쫓은 후로 지금은 아마 후회의 눈물을 좀 흘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작은 방 하나 얻어 조그만 직장을 다닌다고 하는데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살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정말 며느리 손주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엔 가족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좋아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사진 진짜 잘 나왔네요. 우리 이제 해마다 찍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냐? 난 네가 더 잘 나온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나왔다니. 그쵸? 우리 애들 커가면서 이렇게 매번 가족 사진 찍어요, 어머님. 다음엔 제 여동생도 꼭 같이 찍고 싶대요. 아유, 그래. 수정이도 같이 와서 찍어야지.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찍어야지. 그렇게 저희는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가족은 피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정을 나누는 사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였어요. 저 역시 우리 며느리와 사돈처녀, 손주들,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정말 절 아껴주고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속담 중에 감기는 밥상머리에서 내려앉는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밥만 잘 먹어도 병은 낫는다는 뜻이랍니다. 가끔씩 바빠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항상 밥을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건강이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